다음 질문. 의류 신발의 사이즈별 재고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되나요? 저도 이거 초보자 때 많이 공부했던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좀 똑똑하게 하면 좋아요. 의류 같은 경우는 핏도 다양하잖아요. 기본 핏도 있고 뭐 오버핏도 있고 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브랜드마다 또 뭐 상품마다 다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작게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품이 여성한테만 잘 나가고 남성한테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준 잡으실 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앵커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종합해서 답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7월달부터 앵커님에게 브랜드 유통을 배우는 가마고치라고 합니다. 요즘 엄청 잘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요새 배면을 키면은 가격도 안 보고 바로 주문시킵니다. 와, 저보다 잘 나가신가? 네, 이 정도면 성공한 편 아닌가요? 오. 아니 사무실도 새로 잡으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8월달부터 이제 34평 정도에 되는 사무실을 계약을 했습니다. 와, 잘 나간다. 지금 브랜드 유통 하신 지는 몇 개월 정도 되셨죠? 제가 이제 한 1년 다 돼가죠? 그래도 잘 살아남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브랜드 유통을 제가 해보니까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꾸준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다 열정력만큼은 엄청 높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열정의 불꽃이 3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열정감보다는 사업을 길게 보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소개가 주된 영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질문지들은 단톡방에서 많이 했던 질문들이나 앵커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질문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리스트를 짜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앵커님, 경쟁이 심한 브랜드 유통 시장에서 요새 좀 치열하죠? 네. 이때 초보자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이 심한 브랜드가 있고 경쟁이 심하지 않은 브랜드가 있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 크록스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경쟁이 생각보다 많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초반에 좀 높은 매출을 빠르게 기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유명한 브랜드보다 다른 브랜드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에 편협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마시고 이 브랜드 유통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마오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앵커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뭐 제 경험을 좀 빗대서 말하자면은 뭐 나이키 파저도 좋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는 파저도 좋은데 신발은 좀 비추천하고요. 예를 들어서 러닝하면 뭐 러닝캡 아니면 러닝 양말 아니 스포츠 브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르게 비소명 브랜드 쪽을 건드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소명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소명하다가 요새 다 지쳐버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비소명 브랜드를 먼저 전략하는 것도 하나의 초보자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입은 금물입니다. 나이키랑 아디다스 이런 브랜드가 판매는 솔직히 쉬워요. 근데 판매는 좋은데 다 팔고 나면 그 다음 팔 게 없어요. 맞습니다. 공급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실 거면은 그런 나이키 제품들도 어디서 공급을 받을 것인지도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 또 차라리 다마고치님도 처음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를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이상한 스타킹 같은 거 사오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브리나라는 브랜드인데 여러분들 사브리나라는 브랜드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브랜드도 실제로 한국에서도 수요가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런 제품들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이 막 이상하게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제가 일본 가서 오프라인으로 소싱했고요. 가격이라든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스타킹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는데 정말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 그때 우리 핸드캐리로 물건을 가져왔는데 네. 핸드캐리를 할 때 세관에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근데 네. 이제 여성 세관 직원분께서 우리 고치님의 가방을 까셨는데 이제 다량의 여자 스타킹이 나오니까 정말 많이 그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계속 귀가 빨개졌습니다. 손에 땀이 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뭐 그냥 그래도 다 팔았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진짜 다 팔았습니다. 네. 너무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쪽에만 편협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도매처가 소명 자료를 주지 않을 때 쿠팡의 정품 소명 요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나이키나 아디다스, 크록스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정품 소명을 받고 나서 그 추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추후에 판매한 개수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같은 브랜드는 조금 피하시고 그 외에 다른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도매처에서 구매하시면은 그 세 개의 브랜드만큼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크게 추후에 정품 소명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 재소명을 받더라도 개수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제품에 대해서만 소명해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외 브랜드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이런 거를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소명이 가능한 그런 거래처에서 물건을 많이 받아서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는 뭐 도매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진 않아서 저는 뭐 답변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쿠팡만 팔아야 되나? 그쵸. 전 네이버에 팔면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매 제품들. 도매에 서신 거 다 네이버에 파시잖아요. 네, 맞아요. 쿠팡에 올리시지도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도매를 쿠팡에는 안 팔고요. 네이버에 팔고 있습니다. 우리 양 과장님한테 사신 거 그거죠? 네, 맞아요. 아, 그거 어제 몇 개 좀 많이 보내시던데. 아, 양 과장님 보고 계세요? 저 어제 28개 팔았습니다. 하루 만에. 와, 감사합니다. 잘 나간다. 네. 하나 마진 얼마 나와요? 하나 17,000원 정도. 와, 그러면은 거의 50만원 가까이 되는 마진이네요. 아, 네, 봤어요. 대단하다. 자, 제 자료는 또 여기서 끝내고요. 자, 다음 질문. 브랜드 도매 리스트의 활용법과 구매 시 주의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일단 도매 리스트를 봤을 때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런 계획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을 줄 아셔야 되고, 제품을 봤을 때도 이 제품이 실제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수요 체크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 신청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 다 전화 상담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도매 업체를 잘못 만나가지고 5천만 원치 이상 사신 분도 계셨고, 그리고 아예 크림에서 검색조차 되지 않는 그런 비인기 제품들도 같이 대량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도매 업체도 어떻게 보면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상품 보는 눈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냥 싸다고만 해서 사면 안 되는 거네요. 그쵸. 싸다고 해서 다 잘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도매 업체에서는 이거는 정가 대비 몇 % 할인율이니까 어디에 올려도 팔리고 쿠팡에 올려도 잘 팔린다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시긴 해요. 그런데 진짜 본인이 그런 판매 방법이나 플랫폼 활용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좀 싸다고 도매를 샀는데 그게 그대로 악성 재고가 될 수도 있다. 네네. 다음 질문. 판매량이 늘어서 쿠팡이 재소명을 요구할 경우 최초의 한 개 구매로 소명 자료가 유효한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이키나 아디다스, 크록스와 같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추후에 재소명이 들어왔을 때 판매 개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명을 하라 이런 갑질을 또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명 자료를 당연히 여러 개를 구비해 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정품 소명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이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이슈가 뭐냐면 고객이 이 제품은 가품이라고 신고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제품이 정품인지 아닌지 사이즈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 정도만 소명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개 구매한 자료로도 소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죠? 제가 한 6개월 이후에 있는 자료로도 소명이 가능했었어요. 그때 그 사유가 마진 차익을 위해서 미리 사는 거다 이렇게 약간 소명되더라고요. 이런 거는 다 유연하게 대처 가능할 것 같아요. 전. 네, 소명도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고 상담원, 즉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면은 쿠팡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 질문 갈게요. 아, 요새 이런 거 많죠? 스마트 스토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 스토어 잘 아시잖아요. 아, 저도 앵커님에게 좀 배웠으니까 좀 어깨 피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웠습니다. 다마우치님은 쿠팡도 여전히 잘 하시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현재 판매 상품이 2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파워 등급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든지 빅파워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아, 저는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RPG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엔 아무것도 없다가 점점 그 로직이 맞게 상품을 올리면서 나의 경험치 레벨업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외부 마케팅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착용하면서 점점 제 스토어를 키워나가는 느낌? 전 그래서 약간 좀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일단 앵커님 유튜브를 먼저 보고 오세요. 그거 진짜 유료급이거든요? 좀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런 기본을 좀 틀대로 하고 또 이게 스마트 스토어는 유튜브에 치시면은 다른 분들도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것들도 다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앵커님한테 개인톡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쿠팡 vs 스마트 스토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어려우면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고요. 약간 상황에 맞게 하자면은 급하게 돈을 벌고 싶다 하면은 쿠팡이고 좀 여유롭게 좀 천천히 키워나가고 싶다 이러면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저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초보분들이시라면은 그래도 좀 다루기 쉬운 플랫폼 쿠팡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쿠팡은 우리가 제품을 올리게 되면은 얘네가 롤링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한 유입을 쿠팡 자체에서 만들어줘요. 근데 반면에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제품을 올리게 되면은 그냥 가격 비교나 플러스 스토어에 내 상품만 그냥 올려주고 처음 올리게 되더라도 상위에 노출되지 않고 거의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유입을 만들 줄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식은 일단 쿠팡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쿠팡으로 로켓크로스 위주로 운영을 하세요. 로켓크로스를 운영하게 되면 판매나 간단한 CS 같은 경우는 쿠팡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마트 스토어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아까 다마고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RPG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제가 비유를 좀 잘했네요. 다음 질문 갈게요. 상세 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나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괜찮나요? 괜찮나요? 이 질문 하신 분은 약간 좀 위험합니다. 일단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되는 브랜드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원칙적으로는 불가죠. 왜냐하면 브랜드사에서 직접 찍은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에는 전체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해도 뭐라 안 하는 브랜드가 몇 개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쿠팡을 하실 거면은 아이템 위너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직접 찍으시는 게 더 나아요. 다른 판매자와 이미지가 또 비슷하면은 위너 매칭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그리고 기존에 잘 팔다가 갑자기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가능하면은 이미지를 직접 찍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이미지를 찍으시더라도 지금은 AI 편집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직접 찍으셔도 괜찮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직접 찍어야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다음 질문. 자,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촬영하면은 상표권 침해 문제는 없나요? 이거 촬영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죠. 상표권은 여러분들이 브랜드 제품을 팔았을 때 가품을 팔게 되면 문제가 돼요. 아니면 가품을 판매한다거나 나이키라는 브랜드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앵코노비라는 상표를 붙여서 팔아요. 그러면 또 상표권 침해거든요.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품 소싱처를 잘 미리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품만 팔지 않으면 절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질문. 의류 신발의 사이즈별 재고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야 되나요? 저도 이거 초보자 때 많이 공부했던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좀 똑똑하게 하면 좋아요. 의류 같은 경우는 핏도 다양하잖아요. 기본 핏도 있고, 뭐 오버핏도 있고, 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브랜드마다 또 뭐 상품마다 다 사이즈가 크게 나온 것도 있고 작게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제품이 여성한테만 잘 나오고 남성한테는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기준 잡으실 때는 무신사를 들어가세요. 무신사 들어가서 리뷰를 보시면은 구매한 사이즈 옵션별로 리뷰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개수를 일단 종합적으로 다 모은 다음에 만약에 내가 그 제품을 100개 정도 구매 계획이 있다 라고 하시면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챗 GPT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챗 GPT한테 말해요. 내가 이 제품을 100개 정도 구매하려고 한다. 잘 나가는 사이즈 비율은 뭐 230은 리뷰 개수, 240은 리뷰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해왔으니까 너가 100개에 대한 비율을 다시 정리해서 말해줘. 그러면은 챗 GPT가 이렇게 사입해라. 개수를 정해줍니다. 저는 그걸 토대로 사입 기준을 잡아요. 다마고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 방법을 처음 듣는데요. 왜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약간 구시대적입니다. 저는 크림에서 먼저 확인하고요. 크림이 없다면 스마트 스토어 리뷰 수를 확인해서, 최근에 앵커님 유튜브 영상이 나왔거든요. 그 스마트 스토어 리뷰 밑에 사이즈별로 그 분류할 수 있는 그게 생겼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 리뷰 개수들을 보고 재고 사입의 기준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도 활용해도 되고 뭐 네이버 리뷰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챗 GPT한테 말을 하면은 또 기준을 정해주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은 뭡니까? 자, 다음 질문은 온라인 소싱과 오프라인 소싱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초보자 때는 100% 온라인 소싱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오프라인 비중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앵커님은요? 저는 위탁 판매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위탁이랑 사입 둘 다 하고 있는데, 위탁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온라인 소싱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입 제품은 요즘은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소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모든 브랜드 제품이 온라인 최저가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최저가로 대부분 사람들이 소싱을 하게 되는데, 온라인 최저가로 확인되지 않는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돌면서 저랑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매니저분을 만나가지고 오프라인 쪽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 소싱에서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뭐 아울렛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스트림 매장에 가셔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온라인 소싱이 가능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또 경쟁이 심해요. 근데 오프라인 거래처가 있어야만 할인을 받고 물건을 들고 올 수 있는 브랜드는 또 경쟁이 적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화점 거래처를 통해서 오프라인 소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유통을 하면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 드린 구독자분은 점점 자기가 판매 실력이 늘면 늘수록 오프라인이 많아질 거예요, 아마. 자, 다음 질문. 위탁 판매 시에 상품 박스를 교체해야 하나요? 흔히 말하는 그 박스별이라 하죠? 제가 또 위탁 판매 전문 아닙니까? 네, 맞죠. 제가 위탁 판매로만 1억 7천을 찍어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문하시는 업체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업체명이 그대로 적혀있는 박스가 오고요. 그리고 또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사,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주문했으면 나이키 박스가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그 업체에 먼저 주문을 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그 박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소비자 관점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내가 소비자인데
나는 여기서 주문했는데 이 박스가 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번은 시켜보자. 한 번은 시켜보고 확인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저쪽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질문. 자, 쿠팡과 네이버 중에 어디서 먼저 시작한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거. 저는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단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쿠팡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이버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빠르게 매출을 일으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을 먼저 시작하는 게 맞고, 아니면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매년 온라인 건물주처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한다 하시면은 네이버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네이버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이버 안에서 배우는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온라인 시장이 대부분 키워드로 정보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잘 배워두시면요, 여러분들이 향후에 쿠팡이나 다른 오픈마켓을 도전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추후에 블로그나 뭐 정보성 컨텐츠를 다룰 때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쿠팡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은 일단 무조건 쿠팡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터진 걸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좀 늦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꾸준함을 조금 얻고 싶으면은 쿠팡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무조건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답은 앵코노미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다 정답인 것 같고요. 저는 약간 500만 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한다면은 쿠팡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이 쿠팡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쿠팡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맞아요. 그리고 또 요새 보면은 쿠팡도 좀 느려요. 왜냐면은 정품 소명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시간이랑 네이버 등록해가지고 상위 노출하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그 정도 수준이 돼버렸군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 요구가 있다고 하시면은 무조건 저는 스마트 스토어고요. 부업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쿠팡. 네. 근데 쿠팡 있다 보니까는 쿠팡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이버를 잘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넓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를 시작하시는 게 기반을 다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네이버가 그래도 전체 온라인 시장을 봤을 때 기본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네이버 안에서 공부한 것들이 다른 쇼핑 플랫폼이나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배워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딱 한 가지만 바로 말하자면 고민되는데. 저는 쿠팡 하겠습니다. 아니, 매출을 당장 발생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쿠팡으로 시작하시는 게 맞고, 플랫폼 다변화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네이버를 먼저 배워두는 게 네이버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배워두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플랫폼은 솔직히 너무 쉬워요. 크림이나 포이즌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네. 동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물건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게 쿠팡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라서 저희가 했던 대화들을 들으면서 성향과 자기 처지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쿠팡과 네이버는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지금 복잡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크림 포이즌만으로 전업 판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실제로도 크림 포이즌만 해서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최근에 양 과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양 과장님 고객 중에 크림 포이즌만 하시는데 연매출 20억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와... 네, 그래서 크림 포이즌만으로도 전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근데 보면은 쿠팡이랑 네이버 잘하는 사람들은 또 크림이랑 포이즌 잘 안 해요. 네, 맞아요. 근데 크림이랑 포이즌만 하시는 분들은 또 네이버 쿠팡 잘 안 하고. 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개인 성향 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전업 판매가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다음 질문. 백화점 거래처를 확보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할인율이 궁금합니다. 자, 또 우리 다마고치님께서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이거를 말하면 길게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백화점 매니저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진짜 거래처라는 사물로 이직하면서 접근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매니저님들도 그런 식으로 막 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제품을 올려놓고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이 판매가 이루어진 그 데이터를 매니저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니저분도 듣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팅을 잡고 그 이후에 할인율이라는 숫자적인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다짜고짜 와가지고 할인 몇 %까지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매니저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새끼 뭐지?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진짜 그 매니저분들 중에서도 장사꾼이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이게 바로 통하겠지만 대부분 매니저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품을 가지고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해주는 곳은 해주고요. 안 해주는 곳은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 매니저들도 브랜드 매장에 매출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셀러로서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매장에서 제품을 또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맞아야 거래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평균적인 할인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온라인 결제가 있고 오프라인 결제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는 말 그대로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바로 결제한 시스템이고요. 온라인 결제는 롯데백화점인 경우는 롯데온에서 결제하거나 롯데백화점몰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 결제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은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예, 맞아요. 아, 그 매니저가 제공해줄 수 있는 할인율이 또 따로 있고, 온라인 MD가 제공해줄 수 있는 할인율이 있고, 또 그 플랫폼 자체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카드 할인, 네, 맞습니다. 요거까지 받으면 거의 50% 가까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와, 그러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게 더 베스트겠네요? 하지만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프라인 결제를 계속 지속하게 하다 보면은 등급이 오르거든요. 그 등급 할인도 무시할 수 없고요. 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금토일마다 이벤트를 한 번씩 하긴 합니다. 뭐 결제율에 따라서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00만 원 이상 사면 막 5%에서 7% 상품권 페이백 해준다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프라인 결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온라인 결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중복되는 할인이 많다 보니까는 마진을 채울 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같은 롯데백화점인데 뭐 서면점이랑 동래점이랑 같은 브랜드라도 서로 제공해줄 수 있는 매니저 할인율이 달라요. 서면점은 25%, 동래는 30%. 막 이렇더라고요. 이거 네. 왜 다른 거예요? 그 매니저분들도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각 지점마다 매출에 따른 수수료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그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고 가는 커미션을 조금 포기하고 우리 같은 셀러들한테 더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대관계가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고치님께서 소주도 한잔 하시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유지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 크림에서 구매한 상품을 로켓크로스로 판매해도 괜찮을까요? 저 판매해봤어요. 아, 그래요? 8만원에 사가지고 쿠팡에 17만 9천원에 팔았어요. 근데 잘 팔렸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이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크림에서 구매하시면은 매입 자료로 활용을 못해요. 경비 처리는 하실 수 있는데 매입 자료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분들이라면은 제가 방금 했던 방식대로 판매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에 부가세까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크림에서 구매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간이가세자분들이라면은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닌데, 우리 고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크림에서 매입을 하는 거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매입가도 다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인 재고 확보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괜찮은 소싱처는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저희 질문을 마무리하고요. 벌써 끝났나요? 네, 맞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많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2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 질문들을 또 요약해서 이렇게 또 2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마고치님 특별 출연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초보 구독자님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요새 쿠팡 소비하기도 많이 힘들죠? 하지만 저희가 그랬듯이 꾸준하게만 판매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은 저처럼 대민 가격 안 보고 바로 시킬 수 있고요. 농담이고요. 꾸준하게만 포기하지 마시고 셀러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